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새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차익과세를 유예하자, LTV 규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조절한다, DSR은 청년과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새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책, 또 중장기 부동산 정책 같은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입장이 지체 없이 나와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5월 3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속보가 떴네요. 13년 6개월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달 금통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요. 인수위가 포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 관역에 포털을 내다 걸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급등, 수혜를 본 나라도 있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분기 경제 성장률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다른 쪽에서도 웃는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깐 경제 있는 날이죠.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왔는데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은 좀 늘어날 테고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은 좀 들썩일 수 있겠죠.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김열매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장 전망해 보고요. 지식발전소로 갑니다. 지식발전소에서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를 올려달라, 이 분쟁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공사비 증액 갈등,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올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법적인 쟁점과 대한 이완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발전소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요거 대세지만 여전히 종이 상품권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주 기자와 함께 살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습니다.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둘게요.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4월 소비자 물가 속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6.85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4.8%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3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류,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석유류가 34.4%, 외식이 6.6%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하고 거리두기 해제가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상품 물가 중에서 석유류 가격 34.4%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공업 제품에서 값이 많이 올랐다. 축산물도 많이 올랐고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뭐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요거 금리 결정할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어제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저희 경제부처들 알아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가졌는데요.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대로라면은 내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 합산 순이익이 연간 5천만 원 넘으면 20%에서 25%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었었는데요. 대주주 여부하고 상관없이 소액주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추 후보자의 발언은 이러한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늦춘다라는 거고요. 추 후보자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 민심 잡기 위한 조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을 두루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입장이 있었나요? 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추 후보자의 관련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조금 많아가지고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거기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붙였는데요.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폐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어서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너무 빠듯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할 때 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데 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안에 원래 주택을 팔고 그리고 세대원이 전원이 뭐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마쳐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추경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거는 이 조건보다도 전입 신고 요건 등을 더욱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LTV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LTV 규제 과도하다고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게 뭐 80% 그리고 나머지 가구에게 70%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후보자 개인 관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 외환은행 매각 책임 논란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론스타가 2012년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사태 주요 분기점마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건데요.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 자본을 유치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1, 2, 3심 일관되게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추 후보자하고 같은 입장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게 주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원희룡 후보자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 임대차 갱신 계약권을 소진한 매물들이 최초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또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원 후보자가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고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것처럼 뭐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경제수석 지명자하고 같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과도 서울대 82학번들 현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5등봉 사업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5등봉 사업이 뭔가요? 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요. 대장동 의혹을 일타 강사로 불렸던 게 원희룡 후보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개발 사업에 좀 의혹이 불거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등봉 사업은 2016년 9월에 제주도가 개발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가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해서 다시 살아난 사업인데요. 2020년 12월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총 사업비 8,262억 원, 민간 사업자 수익률 전체 사업비의 8.91%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 사업자 수익률 8.91%가 과도한 지적이 나온 건데요. 다른 지역 민간 특례 사업 수익률보다 5등동 사업이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대구 동락동 개발은 수익률이 5.91%였고요. 뭐 인천 연희동 개발은 6.1% 수익률을 설정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해송 원희룡 후보자는 지역 특성에 맞게 수익률을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오등봉 사업은 이미 공공기여금 100억 원을 확정 기여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맞섰고요. 또 수익률 기준이 사업 규모로 책정해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민간 사업자가 원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뭐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영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쭉 뭐 언론이나 뭐 다른 곳에서도 뭐 검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이 포털의 투명성을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제 인수위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네이버 카카오 포털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뉴스 배열하는 권한도 있는데 이건 포털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견제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투명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서 포털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인데요. 포털은 현재 알고리즘을 토대로 뉴스를 배열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투명위원회가 이 알고리즘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뉴스 재평이라는 거는 포털이 뭐 언론사 제휴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곳인데 여기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재평위원 그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고요. 그리고 또 포털 기사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뉴스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소비하게 하는 인링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뉴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네이버나 뭐 다음 안에서만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아웃링크로 바꿔서 포털의 언론사 지배력 낮추겠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이용해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구글 방식이 얼마나 먹힐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하나 더 알아봅니다. 짧지만 깊게 얘기 나눠보는 잠깐 경제 시간인데요. 재건축 시장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 이슈가 뜨겁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이걸 통과를 못해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폭 풀어줄 거다 이런 공약 때문에 시장이 좀 들썩이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죠.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2018년 3월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다음에 재건축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단지들이 많았는데 통과가 그 전하고 비교해서 정말 실제로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진단이 1차 안전진단이 있고 2차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1차를 통과하고 나서 2차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등급을 C등급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고 하고요. 만세대 가까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고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이 단지를 보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어렵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다가 말고 있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요. 여기서 배점 항목이 바뀐 겁니다. 2018년 3월에 바뀐 거고요.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높아진 겁니다. 다른 평점들은 이제 주거 환경이나 노후도 평가 같은 것이 있어서 오래된 아파트 녹물 나오고 주차 시설 열악하고 하면 재건축을 하고 싶죠. 하지만 구조 안전성,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비중이 20%에서 50%가 되니까 너무 튼튼해서 안전진단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단지가 꽤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준공 30년 이상 경과에서 안전진단 통과를 못한 단지가 30만 가구에 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축 안전진단 통과 이런 플래카드가
우리 아파트 위험하대 이런 뜻이었군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두 가지가 원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준공 30년이 이상이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라는 시각이 지금 더 우세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폐기 절차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이고요. 주거 환경이나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같은 것들의 배점을 높여서 살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전진단을 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반기는 이 플랜카드가 붙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조금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마감 상태나 설비 노후도가 충분히 좀 낡았다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좀 쉽게 통과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단지들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지 요거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그러니까 1차에서는 D등급을 받았는데 2차에서 C등급을 받았던 단지들이 아무래도 바로 다시 추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2018년 이후에 적정성 검토 2차에서 떨어진 단지가 전국에 31개가 있고요. 이 중에 27개, 무려 한 87%가 다시 변경되는 기준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을 거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지역은 노원구와 양천구, 대단지들 아파트가 노후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를 통과하고 2차에서 탈락한 단지들이 이번에도 빠르게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그 재건축이 중단됐던 단지들 또 아직 안전진단 안 받은 단지들 중에서 재건축합시다 하는 곳들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양천구와 노원구 같은 지역들은 한두 단지가 아니죠. 이게 10몇 단지까지 단지 번호가 붙어있는 거의 몇만 세대짜리 단지들인데요. 한두 개 단지가 중간에 탈락을 하면 주변의 다른 단지들,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에는 9단지, 11단지가 탈락한 뒤에 나머지 단지들도 사실상 올스톱 돼 있는 상태인데요. 같은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통과를 어차피 못한다라는 시각 때문에 추진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강남 서초 송파구에도 대단지들이 이번에 안전진단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앞다투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삼본이나 군포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안전진단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안전진단 관련해서 규제가 명시적으로 풀어져서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재건축이 막 일어난다. 시장의 파급 효과가 제법 클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거치기는 거쳐야 하는 과정에 와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0만 가구 이상,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될 시점이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왜 시작이 됐는지를 곱씹어 보자면 집값이 폭등한 원인으로서 공급 부족이 거론되고 있고 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까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0수년이 소요가 됩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개발 기대감만 생겨서 실제 새 아파트 공급은 일어나지 않으나 오히려 재건축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꽤 클 거라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급에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당장 시장의 부동산 값을 올려놓는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보완 장치들이 좀 고려되는 게 있습니까? 네, 투기
수요가 몰려들까 봐 걱정하는 거죠. 실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원래 거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런 기대감을 보고 투기 수요가 다시 한번 노후와 주택의 매수로 들어갈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부터는 매매에 제한이 걸리는 거고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안전진단의 규제 완화와 동시에 안전진단 통과만 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완 장치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매수 매도에 제한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진단 신청도 역시 주민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한번 거절이 되면 재도전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민들 간의 의사결정이 좀 잘 조율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단추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원하기도 하지만 아직 서울에는 50년이 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용을 써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건축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민 간의 이견이 있는 가운데 한번 탈락하고 나면 다시 한번 돈을 모금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개정안은 시행령만 고쳐도 되니까 국회를 안 들러도 되잖아요. 공약에서 얘기했던 대로 요 시행령 바꿀까요? 시행령을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원래는 당초에 몇 주 전에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발표 자체를 미루기로 했고 신정부 출범 이후로 정책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자체를 바꾸는 거, 시행령을 바꾸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자극할까 봐 오히려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안 쓰고 거리를 어제 저는 처음 나가보니까 약간 바지 안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너의 눈, 코, 입을 다 봐서 반갑기는 한데 아직까지 사람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뉴욕 증시는 왜 그렇게 출렁였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한 요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가령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3%대를 돌파했고 또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패닉 셀링 현상, 투매 현상에 대한 여진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된 채 한때는 나스닥이 1% 넘게 급락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러한 낙폭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인하한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됨에 따라 결국에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급 반등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봐도 애플과 아마존도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같은 대형 빅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2에서 3%대 동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3%대에 다시 진입했는데 이거는 어떤 네. 신호로 읽어야 됩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냥 불안하고 또 뒤숭숭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숭숭 장세. 네.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 3%대 진입했다는 거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의지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준의 긴축발에서 기인한 금리 상승 문제는 지금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요국 증시들의 조정 압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 반등은 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이제 이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시기는 내일 모레 새벽에 발표 예정인 5월 FOMC가 1차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또 양적 긴축, 이 단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한 연준의 태도가 변화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의 5월 FOMC 이전에 대한 그 5월 FOMC 둘러싼 경계 심리, 또 5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시장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부분 증시들이 과도한 매도 영역에 진입한 성격이 굉장히 짙고요. 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상 조정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된 만큼 변동성 자체는 있겠지만 주가는 여기서 크게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버크셔 네. 해서웨이 연례 총회를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 어려운 장세에도 1분기에만 64조 원어치 주식을 추가로 샀다. 이게 화제였거든요. 이 와중에 또 그 종목도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얘기들을 보니까 애플 주식 한 6억 달러어치 더 샀고 나는 비트코인 하나에 25불 그때까지 떨어져도 안 산다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일반 투자자들도 좀 따라가 봅니까? 뭐 애플 같은 거는 따라가서 사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포트폴리오 그 워렌 버핏이 공개한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은 지금 쉐보론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 가치 투자의 대가 이런 사람이 매수한 주식인데 그대로 따라 사면 우리도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충분히 가져볼 만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스럽게 워렌 버핏의 이분의 투자 기간은 저희처럼 뭐 한 달, 두 달 혹은 1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주식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수익 날 때까지 안 파는 게 그분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워렌 버핏의 투자를 따라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정도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스스로 정립을 해보고 버핏 투자 따라하게 나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100%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64조 원어치 추가로 샀다고 했는데요. 1분기 손실도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좀 봐야겠고 오늘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예, 그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0.7%대 그리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 부족하지만 0.1%대 내외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코스닥 내에서 그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2차전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후에 저희 관련 TBS 보도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발전소 오늘 있는 날이죠. 최근에 공사장에서 아파트 공사비를 올려달라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공사 중단되는 현장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건자재, 건축자재 값이 올라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둔촌주공 사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건축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만 곳곳에 전국에 이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올려주는 게 맞을까요? 계약서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둔촌주공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가 경제방송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네.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네. 나중에 건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해서 증액이 막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올려주는 게 맞아요? 계약서 사인 금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도급이라는 계약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급이라는 거는 그냥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은 업무 지시를 부하 직원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하 직원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들이 상급자가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제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지 막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도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든 기간 내에 완성을 해서 가져오면 되고 결과물을.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이분은 중간에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업무를 완성시켰는지를 묻지 않고 잘 완성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면은 끝나는 계약이거든요. 이게 도급 계약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계약법에서 기초가 다 아시다시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킬 거면 뭐하러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도급은 원래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러면은 공사를 담당한 공사가 이제 대표적인 도급 계약인데 공사를 담당한 건축회사가 굉장히 능력 있는 건축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기도 단축을 하고 공사 비용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도급을 맡기신 분이 이제 니네가 능력껏 잘했어. 굉장히 싸게 했으니까 이거를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 완성이 됐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도급을 맡으신 분은 오히려 그런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진이나 이윤을 늘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업계의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도급 계약을 했을 때 특히 물론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는 계약도 있어요. 이런 요소에 따라서 특히 네. 공사 계약이 굉장히 장기로 되는 계약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하철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떤 산식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얘기를 계약서에 다 써요. 근데 이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을 하면 그 자체가 계약을 지키게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언제까지 완성시키고 공사 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정액 도급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정액 도급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대로 그냥 서로 약속을 지켜주는 게 맞긴 맞는 거죠. 원칙대로만 하면. 그래서 그 사례도 지금 제시를 해주셨어요. 대법원 판결이 있군요. 원칙적으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그게 원칙이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공사해 주시는 이 네. 건설사나 도급사 입장은 다를 거라고요. 시공이 길어지다 보면 최초 계약 당시 공사비 금액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건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네. 코로나 같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정은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대로 계약을 지켰더라라는 그 기본적인 원리로만 하면은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실은 건자재값 오르는 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라면은 계약하는 것만 보면은 특히 이제 재건축 현장에서 이제 주민으로 이루어진 재건축 조합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 대형 건설사들이 앞에 나서 있고 그러니까 네. 이 둘에서 이 정도면 건설사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공사비를 떠안아야 되는 건 그 밑에 하도급 업체라든지 건자재 납품업체라든지 심지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임받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쭉쭉쭉쭉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하청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런 현장에서 뭐 이쪽에서 공사비가 안 돼. 그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도급을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줄 때도 하도급을 할 때는 얼마 해달라고 했을 거고 거기에다가 자재업체에다가 얼마라고 단가를 맞춰놨는데 그 단가가 아니게 되면 어디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 일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건데 요거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표준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쌍방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국토부 인증을 받은 계약서가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공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약이 이 조건에 따라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게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항상 생기는 건 아닌데 하도급법이 발동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 금액을 조정해 줘야 되는 뭐 물가 변동이라든지 공사 기간 증가라든지 이런 사유에 있었을 때 이걸 안 받아주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아마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9213님 관급공사, 국가발주공사는 도급계약이라도 물가인상분에 대해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런데 민간 도급은 안 해주는 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건자재비는 1, 2주에 몇 %씩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참 계약 당사자 간의 입장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볼게요. 법리는 계약서에 있으면 해준다,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 네. 법리만 따지면 간단한데 네. 사람 사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둔촌주공 같은 그 곳들뿐만 아니라 네. 전국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연쇄 파업하겠다 해서 한번 소동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네. 건설사하고 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죠. 네, 이게 실제로 굉장히 해묵은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 현장을 수주를 하려면은 이제 시공사들이 입찰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주전을 벌이잖아요. 서로 경쟁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 재건축 현장 수주전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야지 처음에 이제 계약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제 그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조합이랑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안이나 이런 설계안이나 인테리어안이나 뭐 특화 시공안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했더니 요 정도는 늘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 이제 가면서 늘어나는 게 약간은 관행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합 입장에서나 건설사 입장에서나 사실 서로 할 말들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건설사에서 이거를 약간 유도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관행화가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조합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저희 그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시다 보니까 높아지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또 많이 생기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을 하실 때 추후에 뭐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가 인상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어도 이거는 절대 반영 안 하고 이 금액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계약 문구를 오히려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국가가 지방자치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혜적으로 이걸 베푸는 게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오히려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공사비를 함부로 건설사가 늘리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늘릴 수 없게 계약에 다 막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 막 막아놨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약이 없는데 증액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나고 그러면은 결국은 현실하고 계약이 안 맞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 네. 공사비 조정을 한다고 치자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컨대 뭐 시멘트 가격이 뭐 한 달 사이에 네. 두 자릿수로 값이 뛴다 이러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상황일 텐데 내가 조합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대체 공사비 조정을 얼마나 해달라는 거냐, 얼만큼이 상식적인 합의선이냐
이걸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예컨대 대의원회라든지 이런 대의 집행기구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LH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업계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조합 집행부를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현장에서. 조합장을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예. 네. 뭐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현장이 특히 이제 수도권 현장들 같은 네. 경우에는 많이 있고요. 대도시 현상들 같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현장에서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현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사실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손해가 나는 거는 이러다가 지금 둔촌중공처럼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은 모두가 다 피해를 보거든요. 결국은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것 자체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공사라는 게 중단을 했다 다시 하려면은 그 다시 하는데 앞에 있던 계열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재건축 현장은 보통 집이 다 철거된 상태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지금 주거 비용을 내고 지금 그렇죠.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맞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도 이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최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총회 결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합리적으로 이 정도를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내놓고 왜냐면 그분들은 조합원한테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기껏 뽑아놨더니 돈 더 내라고 의안을 올리면 좋아하시는 조합원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 없이 하려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이게 이 정도로 조정돼야 되는 게 조합이나 건설사의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 객관적인 데서 좀 합리적으로 산출한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인상된 경우거든요. 그 아니면은 조합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사비 검증 의뢰를 한국감정원하고 이나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주택 건물에 비해서는 주택공사죠.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러면 한 2달 정도면 회신이 오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원래 이걸 정식으로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문기관에 보내야 되고 이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용이 최소 수십억 원 들고 기간도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돈 아끼려고 지금 협상을 하려는데 그렇게 돈 아끼고 시간 아끼려는 협상을 돈 쓰고 시간 써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야 이러면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서류로 간단하게 평가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가 제대로 된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쟁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둔촌주공도 사실은 네. 이 한국감정원 감정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국감정원 감정이 제대로 된 건지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현장에서 일단 오늘 정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된다. 여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건설 관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일감을 따서 하도급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는 네네. 건데 네네. 그래서 그들의 메이커를 보고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객관적인 기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이거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어르신들 선물 드릴 때는 그저 뭐니 해도 그립감 있는 종이 상품권을 사용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문제는 종이 상품권의 그 유통기한, 여기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 소비를 못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잔액이 남았을 때는 요 잔돈을 거슬러준다 안 거슬러준다 이런 것도 분쟁이 많거든요. 또 특정 상품은 상품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종이 상품권 요거 선호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요 피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백화점이나 의류, 잡화, 외식 등 종이 상품권 이용도 꾸준하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식이나 여행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조건을 붙여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해 환불을 거부했다는 피해 사례들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잔액 환불을 거부하거나 자체 약관을 이유로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안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용하지 않고 묵혀뒀다가 최근에 꺼내보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불만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 제 얘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한 소비자는 3년 전에 약 12만 원짜리 뷔페 상품권을 구매했었는데요. 최근에 사용하려고 문의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담당 업체가 바뀐 데다 유효기간도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상품권에 적힌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도 유효기간은 찾을 수 없었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또 다른 소비자도 외식 상품권을 약 55만 원어치 구매했다가 최근 남은 30만 원어치를 쓰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소비자는요. 정리 중에 우연히 상품권을 발견했는데 유효기간이 5년으로부터 딱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상품권인데 버리긴 아까워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일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서 굉장히 황당해했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고 모바일 상품권도 그렇고 유효기간 정해서 못 쓰게 하는 게 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하거든요. 네. 종이 상품권도 이 유효기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얘기가 많은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말 한 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쓰이지만 대부분 업체에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긴 한데요. 이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를 명확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품권은 도서나 백화점, 주유, 숙박, 외식, 영화 관람권 등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상사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서 5년으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발행일자가 2020년 3월 1일이고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인 상품권의 경우 2022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2025년 3월 1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아, 유통기한하고 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명시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거부한다면 소멸시효 이내에 환급을 거부한다면 유효기간을 통해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그거 지나서 안 됩니다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채권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 그러니까 만료일로부터 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이때 금액을 100% 인정을 해줍니까? 좀 감액이 됩니까? 그 감액이 되는데요. 만약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 이행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는 그 5년 이내다라면 네. 10만 원 상품권은 9만 원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 5년 역시 경과돼 그 반면에 유효기간이 이제 5년짜리인 상품권들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상사채권 소멸시 5년 역시 경과하게 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도 돌려받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한 의류업체에서 발행한 한 상품권에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도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되지 않은 경우 권면금액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상환해 드립니다. 라고 내용이 기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의 90%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효기간 5년과 소멸시효 5년이 겹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종이 상품권이 있는데 유효 기간이 그 표시가 안 돼 있거나 네. 유효 기간 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는 못 봤는데 네. 이 경우에도 내가 받은 지 5년 지났다 못 쓰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패션 업체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 이것도 유효기간이 없다고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경영이 악화되면서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등 자체 상품권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전 구매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업체가 부당하다고 규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법적으로 자문을 좀 해봤더니 상품권은 물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상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품권 규정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상품 발행 업체들이 발행 일자를 적지 않아서 소멸시효 5년과 관계없이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한 유통그룹은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 선불 충전금 등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없앴죠. 예, 그런데 그 업체에 따라서 네.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하신다면 일단 발행 업체의 사용 여부를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발행업체는 대부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도 안 됩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채권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다. 그러면 안 받아주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안 받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환불 거부를 하거나 여러 제약사항을 접하실 때는요. 네.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 따라 조정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품권 사용하실 때 기억하셔야 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네. 소멸시효 최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적긴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에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에 얘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벽 4시부터 기다려서 발전소 들으셨다는 1591님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도 9시에 만나요. 발전.